안녕하세요. 최선문입니다.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 첫 번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읽어볼 책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입니다. 저는 열린 책들에서 홍대화 번역가님이 옮긴 판본을 읽을 거고요. 이 책은 몇 년 전에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열린 책들 부스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대표 작가 12인 세트를 낙권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구했던 판본입니다. 책은 총 1000페이지가량이고요. 1에서 6부에 에필로그까지 더해서 936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뒤로는 해설, 작가 연보 등이 나와 있고요. 각 부는 다시 꼭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 역시 꼭지 단위로 이야기를 정리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고 감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꼭지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전당포로 향하는 길을 그립니다. 적당히 큰 키, 균형 잡힌 몸, 준수한 인물의 젊은 남성 라스콜리니코프가 돈을 빌리기 위해선 전당포로 가는데요. 가는 길에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지 등의 심리 묘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 페이지부터 라스콜리니코프가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그리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계획 중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꾸미고 있는 계획을 자평하길 아주 더러운 계획이다 라고도 하고요.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꾸미고 있는데 그것이 적어도 그리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는 않은 일이라 자신을 심리적으로 궁지에 모는 것은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 묘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전당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전당포에서 그는 시계를 맡기고 돈을 꾸려고 하는데 전당포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짜게 물건값을 쳐줍니다. 물론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상당히 불쾌해하고요. 그런데 주인공에게는 돈을 빌린 것도 중요하지만 전당포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는 점 역시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아마 이게 앞서 준비 중인 계획과 상관 있는 게 아닐지 추측해보게 되고요. 돈을 꾼 라스콜리니코프는 선술집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1꼭지가 정리됩니다. 두 번째 꼭지는 선술집에 도착한 라스콜리니코프가 우연히 만난 구등문관, 그러니 하급 관리 마르멜라도프라는 인물의 하소연을 듣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마르멜라도프는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극비는 죄악이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적당한 가난은 누구나 견디며 타고난 성품을 지킬 수 있지만 누구든 극빈한 상태에 이르면 자신을 모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양의 철학자 맹자가 떠올랐습니다. 맹자가 이야기하길 군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더라도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지만 저 같은 일반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했어요. 지금 마르멜라도프가 한 말과 너무 맥락이 닿아 있어서 이야기에 집중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멋지게 시작한 말 뒤로는 어이없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마르멜라도프는 한마디로 집안을 풍비박산낸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는 큰딸 소냐와 재혼한 부인의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장인데요. 어느 시점까지는 가장의 역할을 다 했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된 지금은 집에 있는 양말 한 짝도 돈으로 바꿔서 술을 사 마실 정도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느 날처럼 마르멜라도프가 술에 취해 정신을 못 가누며 집에 누워있는 하루에 그의 부인이 큰딸 소냐에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제 너도 어른이 되었으니 여자를 팔아서라도 집을 꾸려야 하지 않겠냐고요. 고주망태인 마르멜라도프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냐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가 저녁 무렵에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당시의 러시아 사회가 매춘하기 무척 쉬운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지지 않은 때였나 싶은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모습을 본 마르멜라도프는 딸의 처지를 보며 정신을 차리려 합니다. 자신이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겠다며 꽤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알코올 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주정뱅이의 삶으로 회귀하고 맙니다. 그리고서 다시 선술집에서 술을 퍼마시다가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에게 하소연이나 하게 된 거고요.
마르멜라도프는 이러며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스스로를 짐승, 돼지 새끼라고 칭합니다. 그러고서 처음에 한 이야기, 극비는 죄악이다를 떠올리면 아까와 꽤 다르게 읽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마르멜라도프의 형편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의 마음의 상태가 극빈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라스콜리니코프는 마르멜라도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무척 냉정한 평가를 내립니다. 이러나 저러나 불쌍한 척을 하지만 결국 마르멜라도프는 그리고 마르멜라도프의 가족은 소니아라는 첫 딸의 여자를 팔아서 그것을 우물처럼 파먹고 사는 착취의 구조를 갖추고 말았다고요. 나아가 역시 인간의 본성은 비겁하다는 이야기를 보탭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장이 정리됩니다. 제가 앞쪽에선 이야기를 보태지 않았지만 마르멜라도프는 자신의 부인과 소니아의 정서적 고결함을 주장하고 자신의 알코올 중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을 들먹입니다. 너무 형편없고 엉망인 현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런 합리화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뒷부분에서 어떤 부분과 맥이 닿아 있을지 궁금해졌고요. 세 번째 꼭지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편지의 내용까지는 살피지 않으려 하고요. 대신 편지를 받는 과정을 자세히 보려 합니다. 꼭지의 시작은 집안에서 깨어난 라스콜리니코프의 집안 묘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집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도 유튜브 때문에라도 전갈한 상태로 책을 읽어야겠다 싶어서 집 정리를 좀 했어요. 지금은 꽤 깔끔한 상태고요. 그런데 라스콜리니코프의 방 묘사는 많이 다릅니다. 작은 세장 같은 방에 먼지가 수북하고 소파에는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다는 등 게으르고 불결하게 그지없는 방이라고 묘사됩니다. 방에 대한 이 묘사는 꼭 라스콜리니코프의 심리 상태를 그려둔 것만 같아서 꽤 눈길이 가더라고요. 집안 묘사 이후에는 하숙집의 가정부가 등장해 라스콜리니코프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혹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는 지금은 앞서부터 이야기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무직 상태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일정한 수입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돈을 벌지 않으세요? 라고 가정부가 물어보니까 그는 이제 그런 푼돈은 필요 없고 단단히 한몫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마 앞에서부터 계속 감시되어 온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말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마 더 읽다 보면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질지 알 수 있겠죠? 그 이유는 편지의 직접 인용이 삼국지의 끝까지 이어져요. 편지의 내용이 결국 삼국지의 전부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첫 시간에 사국지의 도입까지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국지의 도입이 삼국지 편지 내용과 직접 이어져서 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는 편이 흐름상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 편지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총 페이지는 첫 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1시간 읽은 것 치고 많이 읽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요약하면서 읽다 보니 읽는 속도는 확실히 떨어지는데 계속 읽다 보면 속도도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